속보재앙은 계속 그들에게 닥친다. 한국 역으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리겠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기시다. 후미오 더 이상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 너무 피곤해.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가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대화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음에 따라 동맹국의 성격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양국이 서로를 배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에서 받았고 최근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지역은 기존 2개 분류에서 3개 분류로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국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은 가지역으로, 나머지는 나지역으로 분류하고 가지역에는 수출 절차를 우대해왔다. 개정 고시에서는 가지역이 가해 1과 가해 2로 세분화되고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은 가해 1로 일본은 가해 2로 편성된다. 산업부는 가해 2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체제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 발생해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해 2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나지역 수준의 통제가 적용된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3년까지 포괄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등 서류 5종을 제출하고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일본 기업에 2년간 3회 이상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경우 수출 기업이 전략물자 자율 운용 인증 기업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포괄 허가를 받을 수는 있다. 그 밖에 가해 이 국가를 상대로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상황허가 규제도 강화된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갈래로 전개돼 왔다. 일본이 지난달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세계 무역기구 제소로 대응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전략물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제도 기반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수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고시 개정이 자의적 보복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이강국.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얼마 전 일본 언론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한국에게 언제나 따라잡기의 대상이었고 일본에게 한국은 한 수 아래의 상대였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시장 환율에 기초한 1인당 명목국민소득은 2020년 일본이 41,146달러, 한국은 31,497달러로 일본이 더 높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 실질 국민소득은 차이가 더 크다. 그래도 1990년에는 일본의 국민소득이 한국의 약 3.9배였으니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는 동안 한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해온 셈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환율 변화에 민감하고 서비스 가격이 개도국에서 낮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서는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 평가 환율을 흔히 사용한다.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이미 국민소득이 더 높다.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2018년 한국이 41,409달러, 일본이 41,001달러로 일본을 역전했다.
1990년에는 이 기준으로 일본 국민 소득이 한국의 약 2.6배였지만 이제 뒤집어졌고 2026년에는 격차가 더 커져 한국이 약 49,000달러, 일본이 44,000달러가 될 전망이다. 현실에서도 한국의 물가나 임금 그리고 생활 수준이 일본보다 낮지 않은 느낌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런 주제의 보도가 더러 눈에 띈다. 얼마 전에는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일본의 평균 임금이 한국보다 낮고 장래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취업하러 나가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 불황뿐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생산성 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이 뒤처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 다른 기사도 일본이 국민소득에서 미국과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한국과 대만에도 따라잡혀 캐치다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인들은 심기가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창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뛰어난 사례를 배우고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 강조한다. 코로나19 방역을 보아도 한국이 더 선진적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서구보다는 사정이 나아서 세계적으로는 성공적인 경우였다. 블룸버그의 코로나 회복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일본은 7위다. 그러나 일본은 발병 초기 대량 검사에 실패했고 정부 지원금 지급도 소득 파악 문제로 늦게 이루어졌다. 최근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인구 대비 한국보다 4배나 높으며 백신 접종도 현재 한국이 인구의 약 7%인 반면 일본은 약 2%에 불과하다. 물론 국민소득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여러 차이도 존재한다.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하지만 고령화와 재정 문제는 일본이 더욱 심각하다. 삶의 불안정은 한국이 더 클지도 모르지만 사회의 활력은 더욱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양국은 서로의 사회를 들여다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저성장과 인구 변화의 준비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작은 격차나 최근 노동시장 개혁 등에 관해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은 정보통신 등 신산업의 역동성과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관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소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과 행복일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더 나은 3지표는 주택, 일자리, 공동체, 건강, 환경 등을 포함한 11개의 지표를 제시한다. 한국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공동체 지표가 선진국 중 가장 낮았고 환경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일본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는데 한국은 매우 높았다. 삶에 대한 만족과 일과 삶의 조화는 두 나라 모두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낮은 편이었다.